싸움 같은 토론은 가라. 그렇다고 맹숭맹숭한 토론은 진짜 졸린다. 그래서 재미와 품격과 컨텐츠 3박자를 다 갖춘 토론으로 지금 세계적 관심을 모으고 있는 진짜 100분 토론 오늘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세계적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렇게 하면은 여기 계신 분들이 조금 웃기도 하던데 되게 긴장하셨나요? 당황하셨나요? 웃었습니다. 저희 100분 토론 진짜 100분 토론이 지난 계속 그랬지만은 굉장히 핫한 분들이 계속 나오시고 오늘도 핫한 분들이 나오셨는데 제가 오늘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핫한 분들이 나오셔서 핫한 걸 수도 있지만은 이 진짜 100분 토론이 날로 핫해서 핫한 분들이 나오신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저희 가장 핫한 가족 같은 그런 시청자들이 애청자들이 계셔서 저희가 이렇게 오늘 자리 다시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한 분씩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제가 오늘 주제가 정치에 관한 주제이기 때문에 우선 당수님부터 소개를 좀. 제일 높은 사람이. 제일 높아요. 원래 이 숫자 돌림을 좋아하시더라고요. 원래 최백은 교수님이신데 이번에 당수님으로 우리 최백은 시민을 위하여 어떻게 돼요? 총재예요, 대표예요? 대표입니다. 공동 네. 대표요. 최백은 시민을 위하여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어색하지 않으세요? 되게 어색하죠. 이거 한 달짜리 옷입니다. 교수 옷은 계속 입으시는 거고. 예, 작년에 교수하다가 작년에 작가 소리를 들었었는데 이제는 또 대표로 또 변신을 하네요. 예. 아직까지는 저 당 대표를 못 하신 그래도 늘 우리 대표를 꿈으로 하고 계신 우리 최재성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곧 하실 것 같은데. 네. 이게 당수가 당수로 인정을 해주시면 이거 굉장한 덕담입니다. 그리고 저희 진짜 100분 토론에 굉장히 팬이 많으시죠. 우리 양지열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오늘 아주 또 핫한 지역에서 오셨어요. 우리 그 옆 지역구입니다. 토론 프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논객이시기도 하신데 또 조금 이따 저희가 여쭤볼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민주당 강서을인가요? 예. 우리 진성준 의원님이 네. 강서을의 진성준 후보님, 진성준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예고 드린 대로 오늘은 사실은 제목이 총선 최대 쟁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다뤘습니다. 그래서 저 가려서 안 보이네요. 비례정당 전당원 투표. 저거는 민주당의 전당원 투표가 마침 오늘 내일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했는데 비례정당에 관한 주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 주제는 재난소득, 재난기본소득, 재난극복소득, 재난수당 등등 나오는 이 코로나 현재의 상황과 관련된 경제적인 긴급 대책에 대한 이야기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신 분들이 다 그 분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이어서 아주 기대가 크고요. 순서대로 저희가 쭉 이렇게 하겠는데 우선 그 전에 그래도 또 이렇게 오셨는데 강사 얘기 안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도대체 아셨어요? 감을 아니요, 잡으셨나요? 사실은 승부를 장담하기는 어렵다라고 봤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선우 후보가 우리 강서갑 지역에 도전하고 또 경선 후보로 결정되게 해서 지금까지 채 열흘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강서에 전혀 연고가 없는 후보였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 그 지역의 대표였던 금태섭 의원을 꺾을 수 있을까? 인지도도 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무리 여성 신인 가산점을 많이 얻는다고 하더라도 가산점은 얼마나 된 거였죠? 저는 25%죠. 예, 본인 득표의 25% 가산을 한다 하더라도 현역 의원을 꺾기는 쉽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또 강선우 후보가 맨 처음에 도전해서 된 게 아니라 정봉주, 김남국을 거친 끝에 이렇게 된 거여서 유권자들도 굉장히 마음을 정하는데 어려울 거라고도 생각하고 했는데 정말로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이해를 돕자면은 만약에 60대 40으로 나왔다면은 40에 25%를 더해도 못 안 이기는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25% 가산점으로 승리했다 하더라도 네. 41% 이상 득표를 해야 돼요. 상당한 득표를 그렇죠. 상당한 했다라는 득표를 것이 한 거죠. 전제가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박빙이라도.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지역에서도 다 이변이다, 몰랐다 이렇게들 생각들 하는데 우리 저 강선우 캠프에서 함께 일하셨던 분들은 승리를 자신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네. 근데 강선우 후보의 상품성도 좋았지만 금태섭 의원에 대한 어떤 당심의 이반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우리 당원들이나 핵심 지지층들은 이렇게 체감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지켜보시면서 야 이거 예상했다 아니면 깜짝 놀랐다 혹시 뭐 오늘 본 주제는 아니지만 코멘트 혹시 하실 거 있으시면 들어오는 길에 여기 직전에 저도 이제 단체 대화방에 그 소식을 봤어요. 상당히 많이 놀랐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여성 저 가산점을 준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이제 권리당원들을 다 가지고 가셨잖아요. 그래서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뭐 지역구 뭐 위원장인 거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이제 대중적인 인지도 뭐 금태섭 의원은 워낙 뭐 좋아하시는 분 싫어하시는 분이 갈리긴 하지만 흔히 하는 말로 정치인 여기 두 분 현역 계시지만 욕을 먹어도 저 방송 나오는 거는 다 환영한다는 게 정치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부고만 빼먹고. 그러니까요. 자기 이름 나오는 거 되게 좋아한다는 만큼 유명한 분인데 비교하자면. 그래서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일종의 이것도 흥행 효과는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화제가 되니까 당장 여기서도 얘기할 만큼. 사실은 예견된 승리 강선우 후보의. 아 그래요? 우리가 아니 저도 굉장히 조금 이게 의외다 이런 느낌은 있는데 네. 이렇게 보면 예견된 강선우 후보의 승리라고 봐요. 첫 번째 이거는 당내 선거잖아요. 50% 권리당원 당원들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50% 여론조사는 민주당 지지자나 최소한 무당층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쪽 야당 지지자들은 투표 참여를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당내 선거입니다. 그러면 금태섭 의원의 이슈 메이커로서의 지명도 뭐 등등등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자연적 반대 블록이 당내에서 당연히 형성된 건데 그걸 강선우 후보가 넘을 수 있었느냐의 문제 하나가 남은 거거든요. 그것만 있었던 거지 누가 나가도 반대 블록은 금태섭 의원에 대한 반대 블록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주목할 만한 것이 강서구가 권리당원 숫자가 많지는 않대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온라인 비율이 높대요.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금태섭 의원이 권리당원을 금태섭 의원의 손으로 한 숫자가 모집하거나 많지 않다는 확보한 거군요. 것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재작년에 지방선거 치렀는데 당원이 그렇게 많이 안 늘었다는 거는 조금 공천 과정도 위원장 중심으로 조금 인위적인 공천 혹은 이제 이게 경선이나 뭐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보장하지 않은 그런 거라고 여겨지는 거 아니에요? 보통 그런 지역이 권리당원이 잘 안 늘어요. 지방선거 치러도. 근데 야 붙어봐. 경선해. 이렇게 되면 권리당원이 많이 몰거든요. 그래서 유독 우리 민주당 강세 지역인데 권리당원 숫자가 작다는 거는 그거는 좀 온라인 비중이 당연히 안 느니까 예전에 들어왔던 온라인 비중이 높은 거죠. 그런 반면에 경쟁이 치열하거나 경쟁이 보장돼 있는 지역은 권리당원이 텃밭일수록 많이 민주당이 좋은 지역일수록 많죠. 거의 그래서 강서 위원장 하신 분 수준으로 설명. 아니 그건 공통점이 있어요. 권리당원이 많이 늘었다? 그러면 온라인 비중이 낮아지고 권리당원이 조금이다? 그러면 그러네요. 온라인 비중이 높고 일리 있는 말씀인데 지난 지방선거 때 이를테면 지방의원 후보들이 모았던 권리당원은 거기도 어느 정도는 있을 겁니다. 워낙이 일방적으로 가는 성품은 아니고 자유롭게 경쟁해라라고 하는 거였기 때문에 저는 저희 권리당원이 한 5천 명쯤 됩니다. 그 이제 그만큼 한참 못 미친다는 얘기겠네요. 서울 서울 전반 평균에 비해서. 강서 갑 지역은 그만 못 미치는데 네. 이제 저 국회의원 선거 당내 경선을 준비하면서 이제 현역 의원님이나 또 예비 후보들이 많이 이렇게 당원들을 모집하고 한 것은 맞는데 그간의 상황을 보면 저희 강서구 모두가 이렇다 할 당내 경쟁자가 없었습니다. 특히 강서 갑 지역 국회의원? 국회의원 후보에서는 그게 좀 다르다니까요. 그랬기 때문에
조금 경선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미리 예상하거나 준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3천 명 하셨습니까? 넘어왔는데 예. 아니, 그러니까 아마 저도 경선하고 상관없이. 예, 저도 그쯤 했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좀 그게 참 지난한 과정이잖아요. 당원 모집 과정이. 아니 그래서 제가 이제 요 여론조사도 마찬가지로요. 민주당 지지자들이 바라보는 이 조국 장관 문제, 검찰 개혁 문제, 이거는 일반 국민의 여론하고는 좀 다른 지점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그 반대편에 금태섭 의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론조사도 민주당 당내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응답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당내 선거라는 것을 전제로 보면 현역 의원 이슈메이커 금태섭, 그 다음에 잘 모르는 강선우, 이래서 택도 없다는데 구조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근데 저는 일반 시민 입장에서요. 네. 당 바깥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일반 시민은 아니시고 당수세요. 민주당 바깥에 있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봤을 때 보게 되면요. 최근에 그러니까 그 일반 국민들의 민심하고 그 다음에 소위 당원들의 마음들하고 좀 수렴되는 저는 이런 현상을 좀 수렴. 이렇게 주목을 해요. 왜 그러냐면요. 일반 국민들이라고 할 때도 물론 이제 깨시민 중심의 저희 일반 시민을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검찰 개혁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저는 이제 우리 사회 그동안에 이 특권층 카르텔들이 이게 이제 검찰 개혁으로 굉장히 이제 금이 갈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서 지금 선거법 이제 이 문제도 그러니까 이제 총 공세를 하는 걸로 저는 이제 보이고 그 속에서 지금 뭐냐면은 깨시민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 민주당 정부를 지지하는 일반 시민들은요 굉장히 위기 의식을 느껴요. 위기 의식을 느끼다 보니까 그게 당원들의 당연히 위기 의식 느끼겠죠. 근데 일반 시민들도 그러니까 그 위기 의식을 굉장히 느끼면서 이게 지금 수렴되는 현상이 있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의 그러니까 민심으로 비춰볼 때는 금태섭 의원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탈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그러니까 지난 우리가 시간의 배경을 우리가 가지고는 충분히 유추할 수 있었던 거죠. 사실 보게 되면 온라인상에서 금태섭 의원이 굉장히 돌팔매질을 맞았어요. 사실은요. 그게 이제 민심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요. 근데 정치인이 그런 민심을 그러니까 사실 주목하지 않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있죠. 네, 말씀하시죠. 오늘은 대표님이라고 최 대표님이라고 불러드려야 되는 거죠. 최 대표님 말씀하신 게 좀 공감을 하면서 든 생각이 뭐냐면 이제 조국 전 장관 이슈나 검찰 개혁이나 이런 걸 할 때 특히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서 공격을 할 때 이게 뭐 아주 일부의 예를 들자면 문 대통령을 좀 열렬히 지지하는 일부의 사람들의 어떤 거다. 성향이다. 그리고 전체 민심 중도층은 그렇지 않다라는 걸 굉장히 강조를 해왔거든요. 근데 사실 이번에 이 이변이라면 이변일 수 있는 그러니까 금태섭 의원이 떨어지는 결과를 보면 결코 지금 당내에서 블럭이란 일정한 이 얘기라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사실은 좀 범위가 넓다 생각보다는 그러니까 일반 국민이라고 표현을 했던 권리당원이 아니더라도 온라인에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실제 민주당이나 범진보를 지지하시는 분들의 비중이 생각보다 많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오히려 오늘 얘기하고도 좀 연결이 될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그냥 당원뿐만이 아니라 하여간 전반적으로 지금 미래통합당이 아닌 좀 포괄적인 민주 또는 민주적인 개혁, 민주적인 중도까지 포함해서의 민심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라는 말씀. 뭐 저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투표는 누가 하느냐의 문제죠. 그래서 검찰 개혁에 반대했던 사람은 당내 이번 이 강서구 경선에 누구에게도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당연히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투표는 검찰 개혁에 찬성했던 분들이 투표를 하는 거죠. 제가 이제 깨시민이라고 이제 제한적으로 얘기했던 그래서 이제 전체 국민들은 여기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시작은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게 여러분들이 참 이렇게 아주 그래도 일반적으로 본다면은 이변이라고 표현될 겁니다. 표현되는 그러한 뉴스부터 저희가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은 조금 전에 우리 최백은 대표님 말씀처럼 위기의식이 당원과
또는 깨시민들에게 있었고 그것이 결국 반영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저희가 원래 첫 번째 주제로 담은 비례정당 문제도 어떻게 보면 그 위기의식이라는 화두에서 출발하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시작한 데 있어서의 첫 번째 주제. 자, 오늘 내일 투표가 진행되는데 그런 위기의식이 반영됐다는 전제하에서 민주당 전당원 투표의 결과는 어떻게 될 거냐. 여기 투표하신 분 어떻게 되세요? 네 분 중에. 투표하셨습니까? 전 투표했습니다. 네. 자, 두 분. 상당히 높았다고 제가 전해 들었는데. 그럴까요? 이게 지금 전화가 걸려와서 투표를 하는 게 아니라 당에서 보내준 문자 메시지를 가지고 권리당원들이 직접 접속해가지고 투표 사이트에 접속해서 투표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이 1일차고 내일까지 투표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 그 비례 투표율이 어떻게 되는지 비례의원들 투표율보다 훨씬 높았다는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던데. 벌써부터 그런가요? 그럴 수 네, 그럴 수 자, 있겠죠. 조금 무식하고 솔직한 방식으로 그냥 진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결과. 저는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는 것으로 결정될 거라고 봅니다. 예. 저희 지역에서도 많은 분들이 방법론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지만 아까 최백영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위기의식이 있어요. 그 준연동형 비례의석을 전부 다 자유한국당 세력, 저 미래통합당 입도 잘 안 붙는데 뭐 미래란 말이 어울리지도 않고요. 그 세력에게 독점되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 근데 방법론은 좀 달라요.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자에서부터 그냥 민주당이 위성정당 하나 만들자. 미래한국당처럼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또 내버려둬도 현명한 깨어있는 시민들이 잘 선택할 거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명분 구길, 스타일 구길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하나같이 이번 선거법 개정으로 인해서 준연동형 비례의석을 미래통합당 세력들이 독점하게 놔둘 수는 없다라고 하는 데는 공감대가 다 형성되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사실 그 30년 이상을 어쨌든 교육자로 산 사람인데요. 교육자로 산 사람인데 제가 항상 사회에 중요한 발언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요. 이게 그러니까 교육적이냐 반교육적이냐 이걸 굉장히 저는 기준으로 많이 삼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제가 그 이런 선거법과 관련해 가지고 미래통합당이 하나의 이 지금 행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반교육적이라고 보는 이유가요. 반교육적으로 보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제 경제학자다 보니까 이제 경제학자처럼 비유를 했는데 일종의 그러니까 준연동형 비례제라는 것이 일종의 이제 골목상권 보호법 같은 거예요. 그렇죠? 골목상권 보호법이라는 게 소상공인들 그러니까 좀 먹고 살게 좀 이제 그러니까는 좀 보호해주는 이런 법인데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예, 해주는 그 기회를 좀 열어주려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어쨌든 간에 미래통합당은 대기업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미래통합당이 이제 어쨌든 간에 대기업이 소상공인으로 위장을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들어와서 예? 우리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요. 대기업들이 소상공인 보호법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의 그 취약한 부분을 해가지고요.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실제로 사는 거주지역들에 보게 되면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정치판에 지금 이렇게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재현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비유를 해서 이게 뭐냐면은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지금 보게 되면 우리가 100m 달리기를 하는데 저 50m 앞에서 뛰겠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한테는 지금은 출발점에서 그냥 뛰라고 하고 앉아 있는 거고요. 그걸 근데 심판이 그걸 허용해 줬어요. 그렇죠? 선관위가 이제 그러니까 허용해 줬어요. 그러면 그러면서 출발점에 있는 사람이 같이 50m 앞에 같이 나가서 뛰겠다고 하니까는 그거는 또 똑같이 꼼수 아니냐 이러는데 이건 다른 차원의 문제죠. 지금 뭐냐면 반칙을 이미 저지르고 있는데 반칙을 저지르고 불공정 게임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이걸 묵과하게 되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저 같은 교육자로서 볼 때는 아이들이 뭘 보고 배우냐 이거예요. 우리 사회 어른들이 하는 것을 그대로 보고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 뭐냐면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내 욕심 채우고 내가 이기는 것이 최고다 이런 것을 아이들이 그걸 다 배워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사실 괴물이 돼버립니다. 다. 네? 우리 사회 아이들을 괴물로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만큼 그러니까 반교육적인 게 어디 있냐 이거예요. 반민주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교육자로서 그러니까 이게 너무 반교육적이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굉장히 걱정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등 떠밀려서 이렇게 이런 맡게 됐는데 그런 점에서 이렇게 이제
굉장히 제가 이제 이거를 그 SNS에다가 인면 수심에 저걸 가고 있다 이렇게 미래통합당이 그런 표현을 썼는데 그 쓴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이게 굉장히 자기들이 부끄러운 짓인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왜 그러냐?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어쨌든 간에 검찰 개혁까지 다 밀려왔단 말이에요. 밀려오는 데 속에서 제가 볼 때는 아까 앞에서도 표현했듯이 지금 이제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저쪽이. 예, 그렇죠. 검찰이라는 것이 뭐냐면 제도적인 그러니까 불공정성을 그러니까 방어해주는 방패막이 역할을 했었어요. 네. 특권층들이에요. 네. 그렇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재벌 총수라든가 무슨 뭐 그러니까는 그 언론사의 총수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죄를 저질러도 국민들이 볼 때는 한번 구속되는 거 본 적 없거든요. 네. 방패막이 해줬기 때문인 거예요, 검찰이요.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검찰 그걸 이제 고리를 끊어버리니까 굉장히 위기의식 느끼죠. 위기의식 느끼는 상황 속에서 거기서 이제 어쨌든 간에 이걸 막으려면은 국회 장악뿐이 없죠. 국회 장악을 하게 되면은 사실 문재인 정부 저는 그냥 다 올스톱 된다고 봐요, 이제는요. 예? 역사 다 이제 후퇴할 것이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국민들이 굉장히 뭐냐면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지난 그러니까 이제 그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국민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어요. 이걸 이제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논의가 된 거예요. 식자층에서든 온라인 상에든 국민들 간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걸 좀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 속에서 저희 같은 이제 그러니까 이런 시민을 위하여가 만들어진 배경이 일주일 만에 그러니까 사실 정당 작업, 창당 작업하면서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이 두 분은 뭐 정당의 이 프로 정치인들이니까 아시겠지만은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러니까는 사실 그 소위 그 깨시민들 작년에 검찰 개혁에 그 수백만 명이 이번에 모였던 이분들이 그러니까는 그 자발적으로 참여해주지 않았으면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만큼 그러니까 국민들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가만 놔뒀을 때 초래할 어떤 이 상황에 대해서. 네. 그 국회에서 원래 대표 연설은 조금 길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표시기 때문에 사실은 원래 조금 이따 길게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제 미리 길게 하셨어요. 근데 앞뒤에서는 저기도 근데 원래 이제 뭐를 마치고 들어가려고 했냐면 대변인 하셨었네. 저는 저 선대위 대변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 대변인은 못 근데 해봤어요. 일단은 브리핑 하세요. 일단 요거는 간단히 마무리를 하자고요. 지금 이제 결국은 민주당의 선택은 비례연합 정당 참여를 찬성으로 갈 것 같다. 그다음에 우리 대표님은 그거에 대해서 말씀 안 하셨지만 찬성이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요것만 딱 마무리를 짓죠. 우리 최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만 압도적 찬성일 거예요. 압도적 찬성으로 될 것이다. 자, 그건 네. 그러면 그 부분은 더 굳이 논의를 안 해도 퍼센테이지까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끊어버려. 아니 그게 아니라 퍼센테이지 또 말씀해 보세요. 또 우리 또 최 도사님 한번 해보세요. 아니, 이미 이제 조사에서 네. 민주당 지지자만 가지고 한 거는 아니지만 네. 일반 조사 비례정당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 중에 민주당 지지한다는 사람들만 따로 판별을 해서 이게 70%가 넘었어요. 네. 근데 여기 이제 권리당원 아니에요? 78% 나온 걸로 알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더 나온다고 봐야죠. 제가 화요일 날 박시영의 눈에 출연해서요. 박시영 대표가 물어보길래 제가 한 80% 나올 거다. 그래서 한번 내일 한번 뚜껑 한번 열어봅시다. 아니 저 시민을 위하여 대표신데 민주당 사정에도 능하십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제가 아까 시민의 했잖아요. 눈이니까. 왜 그러냐면은 시민의 눈이니까. 국민들의 지금 저거 하고 깨시민들의 저거 하고 민주당 거의 당원들의 저기 수렴했다고 수렴해 가고 봐야죠. 있다고. 자 그러면 이제 민주당이 이제 그렇게 결과가 나온다고 전제를 해놓고 저희가 뭐 하루 앞에 일도 못 맞추면 저희가 진짜 100분 토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거 맞췄다고 보고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들어가 보죠. 이제 그러면 이른바 진보 진영에 또는 민주 진보 진영의 이제 판도에 이렇게 이러저러한 변화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구도의 변화. 그래서 뭐 이제 정의당이 들어왔으면 또는 근데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뭐 녹색당은 어떻게 되고 뭐 시대 전환? 뭐 하여간 등등 여러 가지 그게 있더군요. 그래서 오늘은 어차피 그걸 다루는 기회니까 조금 그 얘기를 각 진보 정치 세력의 향방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걸 구체적으로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우리 양 변호사님 조금 관심 갖고 이렇게 좀 보셨나요? 어떠신가요? 아니, 계속 특히 이제 시민을 위하여를 많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옆에 계셔서가 아니라 실제 이제 표방하는 그 자체가 직접적으로 앞으로 활동을 하겠다는 걸 표방한 게 아니라 일단 그런 역할만 해주시겠다고 고맙게도 이제 아까 이제 위기의식 얘기를 잠깐 제가 한 사례는 좀 들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도 이제 뭐 방송을 하면서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만나는 분들인데 이름만 말씀드리면 뭐 다 전 국민이 아는 굉장히 유명한 그 여자 탤런트 한 분이
저도 있고 이제 또 그분도 이제 그쪽 관련 정치 얘기를 하시는 분이었는데 저희가 실제 정당인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무슨 뭐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분이 대기실에서 만나서 얘기했는데 제발 이 상황 좀 극복이 좀 해달라고. 자기가 무릎 꿇고 빌 수도 있다고 그러더라고. 우리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 그냥 방송에서 정치 얘기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만큼 사실 그분도 뭐 당원도 아닐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럴 정도의 상황이었고 그런데 조금 안타깝지만 예, 아까 이제 물어보신 건 뭐 저런 어떤 작은 군소 정당을 비롯해서 진보 세력 전체에 어찌 보면 앞길 같은 것들 네, 좀 큰 가다질 그림이 부분을 어떻게 될 좀 거냐 한번 물어보신 여쭤본 거예요. 거였는데 그 부분에 왜 제가 위기의식으로 답을 했냐면 이 위기의식이 작동을 하고 있고 지금 이 미래통합당에서 위성정당을 만든 것도 그들 나름대로의 위기의식이 작동을 한 거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는 사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원래 취지 자체가 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좀 큰 당을 중심으로 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 그러니까 저는 그나마 뭐 예를 들어서 정의당이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가능했다라고 봐요. 민주당이 이 상황은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다라고 해서 민주당이 주축이 돼서 당을 만들었어도 가능했다고 저는 보는 상황인데 그렇지 않고 흡수하는 그러니까 그릇만 제공하는 형태는 됐지만 여전히 이 국가적인 상황 자체가 크게 나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중간에 있는 분들 언론에서는 뭐 또 그리고 일부 정치인들은 중도 보수가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저는 솔직히 주변에서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우리 사회의 진정한 의미의 다당제가 펼쳐지려면 미래통합당 세력 같은 것이 붕괴해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합리적이지 않고 아주 극우적인 논리를 공당에서 펴가지고 표를 얻어보려고 하는데 이들이 엄존하고 그들이 건건이 우리 사회의 진보와 발전을 발목을 붙잡으려고 한다고 들면 불가피하게 진영 논리가 강하게 작동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져요. 그런데 이제 이번 선거를 계기로 해서 전망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미래통합당이 몰락한다거나 뭐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진정한 의미의 다당제 시대가 열리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되지 않을 거다. 동시에 우리 진영에서 위기의식을 느끼기 때문에 비례연합정당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비례연합정당이 완전히 민주당의 위성정당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최 대표님 같은 깨어있는 시민들을 중심으로 한 분들이 그릇을 만들고 여기에 각 정당이 비례대표를 파견해서 당선시킨 후에 나중에는 각 정당에 돌아가자 이거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이 비례연합정당에 뭐 몇 석으로 참여를 하든지 간에 참여한 여러 진보 정당들 또 뭐 중도 개혁 정당들 또는 이슈 정당들이 제각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서 조금 더 우리 사회적 약자라든지 진보적인 의견이라든지 시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는 그런 시대는 열리게 될 거고 그런 과정을 한 번 더 거쳐서 다음 선거 때쯤 되면 이제 좀 우리 국회가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해낼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희망적으로 전망합니다. 저는 있잖아요. 제가 이번에 이제 이 그릇 정당, 빈 그릇 정당을 구하면서 지금 이제 소수 정당들을 접촉하는 제가 이제 실무를 맡고 됐기 때문에 그걸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은 작은 균열이지만 어떤 균열 현상도 저는 이제 지금 발견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제가 이 시민을 위하여를 만든 이유는 두 가지 대의예요. 하나는 뭐냐면은 열린통합당 아니 이제 미래통합당이 어쨌든 간에 반칙을 통해 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이런 이 민의를 왜곡시키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국민들 지지를 받아 가지고 다수당이 되면 저는 문제가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반칙을 통해 가지고 민의를 왜곡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걸 막아야 된다는 거 하나. 두 번째는 뭐냐면 이번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이 굉장히 선거법이 아니고 복잡한데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에는. 근데 그게 결국은 어쨌든 간에 소수 정당들한테 좀 기회를 좀 열어주자. 이런 취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소수 정당한테 기회를 열어주자는 것은 뭐냐면 우리 사회도 지금 제가 볼 때는 소위 21세기 지금 저는 대학에 있으니까 항상 대학 입학생들 보게 되면 얘네들이 몇 년생인가 생각하는데요. 지난해부터 대학생들이 지금 2000년대 21세기에 태어난 애들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학생들은 지금 뭐냐면은 21세기 하고 100세 시대니까는 21세기 100년을 꼬박 살아갈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20세기에 태어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큰 차이가 저는 이제 발견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도 굉장히 다양성이 중시되는 사회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럼 그 다양성을 중시되면서 다양한 가치들이 이제 반로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걸 현재 그러니까 정당 구도는 다 반영을 못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이번에 이제 사태 속에서 제가 주목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 사회 속에서 진보는 그동안에 뭐냐면 노동가치 중심이었었어요. 그렇죠? 노동가치 중심이었었는데 노동가치 중심에 그러니까 우리가 진보 개념은 20세기의 산물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뭐냐면 기후위기도 진보적인 가치인 거고 그렇죠? 기본소득 같은 것도 진보적인 가치인 거고 새로운 진보적인 가치를 많이 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이쪽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제가 소수정당을 접촉하면서 그들이 내세우는 것들이 되게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제시한 이 그 플랫폼 정당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져요. 관심을 가져가지고 어쨌든 간에 그냥 선거를 하게 되면 3% 득표로 어려운 이런 소수 정당들이 지금 국회에 진출할 수 있는 초로의 기회라 이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인원은 적다 하더라도요. 그럼 그게 어쨌든 간에 우리 사회의 어떤 진보라든가 우리 사회의 어떤 가치에 대한 굉장히 지평선을 넓혀주는데 일정하게 어쨌든 간에 파열음을 내기 시작할 거다. 그건 이제 출발에 불과하지만은 저는 그건 소중한 출발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저희가 그래서 이제 어쨌든 소수 정당을 사실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를 활용을 해라. 소수 정당들이 그러니까 원내 진출하는 것, 국회 진출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라. 이 빈그릇 정당을 활용을 해라. 그래서 당신들이 그러니까 원래 당신들을 위해서 만든 장치인데 당신들이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굉장히 커다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한 가지만요. 그 플랫폼 정당을 한국말로 번역하면 빈그릇 정당이군요. 그렇습니다. 오늘 처음 알았어요. 아, 역시 영어 공부를 해야 돼. 그리고 아까 말씀을 할 때 진보 진영에 이제 균열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노동 가치 중심으로부터 기후, 기본소득 등 다양한 가치가 있는 그런 소수 정당들이 이제 등장할 것이고 또 빈그릇 정당이 그런 거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게 균열이라는 표현이 맞습니까? 아니면 그걸 저희가 어떤 시대적으로 보면 발전이라고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세요? 기존의 발전을 하려면요. 기존의 사회 질서에 일종의 균열이 갈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죠. 발전적 방향이다. 그렇죠. 이렇게 예.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뭐 파괴적 혁신 뭐 이런 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 제가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든 생각은 이제 지지난주인가 여기서 얘기할 때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왜 기성 정당들만이 자꾸 그러니까 정치를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그것이 또 직업이시잖아요, 사실은. 그게 아닌 새로운 어떤 시민사회에서의 진입 같은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면 그것도 이번에 이제 비례정당이 만들어질 가치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아요. 근데 맥락이 닿는 것 같고 약간 저도 뭐 이런 자리에 얘기하고 있고 뭐 얘기를 하고 제 생각을 펴다 보니까 주로 이제 뭐 진보적 계열로 분류가 돼서 얘기를 하게 되지만 사실은 저는 뭐 학생운동권 출신도 아니고 기성정당에 발을 담았던 적도 있는 사람도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 입장에서는 약간 답답해 보이는 부분들은 있어요. 근데 제가 기존의 가치를 좀 낮춰서 폄하하자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뭐 80년대, 뭐 2000년대 들었어도 뭐 정의당 같은 경우도 근로의 가치라든가 뭐 학생운동, 노동운동 이런 쪽에 뿌리를 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만 해도 보면서 어떨 때는 막 제가 약간 흔히 하는 말로 IT 매니아여서 얼리 어댑터에서 이것저것 막 기계 사는 거 좋아하고 근데 우리 정치 하시는 분들 이거 알까? 뭐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가치들이 적지만 한두 명이라도 들어가 준다면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은 약간 이율배반적이긴 하지만 위기의식 속에 큰 틀은 이렇게 잡히라도 지금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씨앗들이 심어질 수 있는 정도의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최재성 의원님이요, 이렇게 정치인으로서 하는 이렇게 정치인들이 어떤 언어를 쓰고 용어를 쓸 때 잘 좋아하는 언어가 있어요. 그런데 정치인들이 잘 쓰지 않는 용어를 쓰는 중에 문명의 변화라는 말을 잘 쓰는 분입니다. 문명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잖아요. 그런 것과 연관시켜서 요걸 한번 설명을 한다면은 어떻게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진보정당 하면은 이제 정의당 아니에요? 그래서 정치 결사를 해서 꽤 오랜 시간 소수당으로서 그 장벽을 깨기 위해서 그러면서 일정 정도 기존의 정치 문화, 제도권 문화에
그 뭐라 그럴까요? 복속된다 그러나요? 이런 측면이 하나 있는 반면에 진보 정당으로서 또 이 원내 교섭 단체도 안 되고 이러면서 계속 이 제도적 틀을 깨면서 좀 진보 정치가 도약해야 된다는 그런 실천을 계속 해온 정당 아니에요. 이게 아주 전형적인 기존의 정당의 모색 그런 이제 패턴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유럽이나 이런데 소위 말해서 이제 해적당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제 비정형적인 또 기존의 정치적 관성하고는 다른 이런 이제 움직임들이 일정 정도 이제 주목도를 갖고 이제 등장을 하죠. 근데 이번에 이제 한국의 소위 말해서 이제 비례연합 움직임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거는 훨씬 더 이 문명의 원리에 가까운 거라고 봅니다. 쉽게 말해서 저는 이제 노마드 같은 그런 거다. 그래서 이게 뭐 정형화된 것도 아니고 또 잠깐만요. 지금 어디서 지직거린다는 게 우리 저 최 의원님 말씀하시는데 소리가 난다는 건가요? 그런 것 같은데요. 말씀하시면서 혹시 제가 좀 봐주시면 좋겠어요. 예. 예. 예,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게 계속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한 달짜리 대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리고 또 이틀에서 여기에 모인 분들이 정치 일종의 이제 그룹 뭐 이런 분들이 요 틀에서 또 계속 하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또 앞으로 운명도 또 잘 몰라요. 그래서 공통의 과제로 그냥 유목민처럼 모인 거예요. 공통점이 있는 거고 공통 의식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과제가 끝나면은 흩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한 10%에서 15% 자기가 정치 성향이 어땠든 간에 전혀 상관없이 이슈에 따라서 정책에 따라서 입장을 민주당 지지했다가 아니다 해서 막 바꿔버리고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소위 말해서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는 현상 이런 것들이 조사상으로 많이 포착이 되잖아요. 이게 몇 년 됐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지금까지 출현한 정치적 모색의 형태 중에 가장 이 문명의 원리나 흐름에 맞는 게 지금 이 비례연합당이라고 봅니다. 예. 저는 정의당이 지금까지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는데 끝내 거부하게 되면 저는 정의당이 아주 치명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의당이 진보정당으로서 홀로 서기를 위해서 그동안에 지난하게 노력해왔던 것은 다 인정하지만 그래서 모처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것이 새롭게 도입된 만큼 정의당의 비약, 도약 또 원내 교섭단체로의 발돋움 이런 걸 모처럼 모색해 볼 만한 제도가 갖춰졌다고 하는 점에서는 정의당에게 기회일 거고 이거를 그냥 흘려보내고 싶지. 지금 많이 예민해져 있어가지고. 아니 글쎄 흘려보내고 싶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비례연합정당의 또 다른 명분은 아까 우리 최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래통합당 세력의 분탕질을 이대로 내버려둬서 이를테면 비례연합 준연동형제를 통해 가지고 의석을 도둑질하겠다라고 하는 걸 막아야 된다는 또 다른 명분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동참하지 않으면 그러면 진보 정당으로서의 홀로서기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심각한 물음표에 직면하게 될 거고 그런 점에서 자칫 올바른 정치적 선택을 하지 못하면 아까 이런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도 있겠다. 근데 분명히 그런 흐름이 감지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층 중에 상당수가 전략적으로 그러니까는 정의당을 지지를 해왔었잖아요. 네. 근데 그들이 굉장히 분노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아까 제가 이제 두 가지 대의 때문에 제가 참여를 했다 그랬는데 첫 번째 대의는 뭐냐면은 저 반칙을 통해서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국회 장악을 이제 꿈꾸는 망상을 꿈꾸는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의 저거를 막아야 되는 것이 공통된 대의예요. 그렇죠. 모든 세력들의 지금 민주 진보 진영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소수 정당들한테 좀 기회를 좀 확장시켜 주자 이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정의당 같은 경우는 자기 정당에 그러니까는 이해에 너무 매몰돼 가지고 첫 번째 대의를 그러니까 외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기에 이제 분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국민들이 볼 때는요. 네. 근데 정치라는 것은 대중과 국민을 그러니까 하고 같이 호흡을 하지 못하면은 그건 굉장히 그러니까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는 거죠. 위기를 어떻게 보면 자초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도 정의당한테는 기회는 남아 있다.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당원 투표를 통해서 저는 방향 선회를 하는 것이 현명한 어떤 하나의 출구라고 생각을 말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이 참여를 결정하게 되고 이어서 다른 정당들이 속속 참여를 결정한다면 저는 그 계기에 아까 그런 대의와 명분에 입각해서 정의당이 한번 재검토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제도권 밖에 이제 시민운동이나 다른 어떤 움직임들하고 정치라는 이 제도권 안에서의 모습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정의당은 왜 선거구제 개편을 하려고 했느냐? 또 왜 연동형 비례를 그렇게 하려고 했느냐? 결국은 제도권 안의 논리로면은 이 의미 있는 정당 의석수를 확보하는 것을 통해서 소위 말해서 양당 중심의 이 정당 제도를 하나의 이제 다당제로 이동시키고 이것이 또 다른 정치 지형을 만들어내는 진보 정치의 아주 오래된 숙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틀로 강하게 이 선거구제를 요구를 했던 거고 관철이 된 거거든요. 좀 변형은 있었지만요. 그래서 이건 제도권 안의 논리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그래서 정의당은 오매불만 그렇게 노력했던 것의 결과는 많은 의석수로 결과지어야지 정의당의 주장이 제도권 안에 안착하는 거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제도권 밖에서는 야 그래도 비례한국당 또 미래한국당 미래통합당이 저런 야바위 짓을 한다고 우리가 그래서야 쓰겠냐? 이거는 제도권 바깥에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당의 강한 주장, 오래된 주장은 정의당이 기존 의석수보다 훨씬 더 많은 의석을 획득해야 이 제도를 위해서 노력해 왔던 것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비례연합당에 합류를 안 함으로써 명분과 논리가 어떻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이런 노력을 해왔던 주체로서의 정의당의 주장은 결과로서는 무색해지는 거예요. 스스로 훼손하고 있는 거죠. 무색해지는 아니 거죠. 저는 있잖아요. 이 정의당이라든가 아니면 일부 이제 야당들에서 그다음 심지어는 그러니까 민주당 내 일부 이제 그러니까는 정치인들조차도 같은 꼼수를 쓰면 되겠느냐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이 나오고 그러는데 저는 그거 보고 굉장히 좀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뭐냐면은 그 미래통합당이 기본적으로 어쨌든 간에 룰을 깨고 개정된 선거법 취지를 그러니까는 어쨌든 간에 초월해가지고 초법적으로 넘어서가지고 그걸 더더욱 선관위가 그걸 인정을 해줘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선관위가 인정하기 전과 후에 상황이 지금 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원칙이라는 것이 그런 유선 정당이 안 나타나야지만이 그 원칙이 의미가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유성 정당이 출연을 정당화시켜주면서 그 원칙이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뭐냐면 과거의 기준을 가지고 원칙을 얘기하면서 그러면 그 원칙은 기본적으로 뭡니까? 공정성이란 말이에요. 정의란 말이에요. 공정과 정의를 반영해 주자는 거란 말이에요. 선거법에요. 근데 그거를 다시 복원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그 원칙을 깬 집단하고 어떻게 같은 차원에서 이걸 꼼수라고 얘기를 하냐 이거예요. 잠깐만 양 변호사님 말씀을 듣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저쪽이 꼼수한다고 이쪽도 꼼수하냐 하는 얘기는 이제 보통 꼼수를 먼저 한쪽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 또 지금 이제 민주 진영 내에서도 일부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무슨 말씀 제가 생각이 들었냐면 법률가로서 정치적으로도 그렇지만 법률가로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상황 변경의 논리라든가 정당 방위라든가 긴급 구제라든가 뭐 등등 이 논리가 막 생각나실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이거에 좀 정리를 해주시고 우리가 넘어가죠. 질문을 하시는 중에 질문들의 항목들에서 제가 어느 정도 답변들이 좀 생각이 나는 게 있는데 일단
이게 가끔 보면 이제 기성 정치권에 계신 분들 이제 의원분들이 두 분이나 계시고 여기 당 대표도 계시지만 가끔 답답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가 답답하냐면 저는 그냥 원론적으로 헌법에서 우리 정당이 가지고 있는 법적인 지위는 뭘까? 정당은 국가기관이 아니에요. 예. 헌법 그 안에 국회의원분들은 국가기관이지만 정당은 국가기관도 아니고 그냥 시민들의 자발적 단체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당에서 국회의원이 나올 수도 있고 그 당의 국가가 예산을 지원하는 거는 이 매개체로서 국민과 국가기관 사이의 매개체로서의 시민들의 자발적인 조직이라는 거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인정해주고 헌법에서도 정당 창당은 자유롭게 해야 된다. 정당의 자유를 보장해줘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정당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시민들의 뜻을 전달하는 구조가 돼야 되는데 위에서 괜히 야 이렇게 하면 우리가 세웠던 원칙에 어긋나는 거 아닐까? 명분에 어긋나는 거 아닐까? 시민들이 바라보는 지금의 상황은요. 아까 위기의식이란 말로 지금 대변을 했는데 딱 어떤 상황이냐면 이 미래통합당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정당의 법적 지위로서의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해준 자발적 조직이라는 게 아니에요. 민주적으로 설립된 게 아니에요. 미래한국당이라는 당 기존 미래통합당이죠. 미래통합당이라는 기존 정당의 수직적인 지침에 의해서 떨어져 나가서 만들어진 부서예요. 이건 사실 정당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헌법소원 같은 것도 선관위를 상대로 제기가 가능했던 게 안 받아들여 주겠지만 선관위도 이제 워낙 거대 정당이 하는 일이니까 조금 힘들잖아요. 근데 명백히 저는 이거는 정당으로 인정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투표용지를 받게 되는 이 국민들은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저쪽을 지지하는 분들도 당연히 우리 국민이니까 저쪽을 지지하는 분들은 사실상 투표권을 2번 가지는 거예요. 그 투표용지 한 장이 아니라 2장을 쓰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냥 만약에 여기서 이 범진보 진영의 비례정당이 없으면 우린 이쪽을 지지하는 분들은 한 번만 투표하는 거예요. 한 번 투표 가지고 그냥 가치만 배분하는 거예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불공평한 싸움을 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아까 정당방위를 얘기하셨으니까 저는 아까 이제 저기 최 당대표님은 경제학자 출신이니까 뭐 골목상권 얘기를 하시는데 이 계속해서 저 부분들이 잘못됐다고 해놓고 왜 니네는 그러면 여기에 맞서서 위성정당을 만드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상황 아주 단순하게 누가 담을 넘어오고 있어요. 담 넘어서 우리 거 가져가려고 하고 있어요. 야 그건 도둑질이야. 하면 안 돼. 라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못 들어오게 했어요. 경찰에 신고도 했어요. 근데 경찰이 좀 우물쭈물하고 있는 사이에 담을 넘어왔어요. 그러면 기왕 넘어왔으니까 가져가십시오라고 내줄 거예요? 아니죠. 원래 자력부재는 불법입니다. 원래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공권리가 안 나서고 있으면 가져가려고 그러고 맞고 뺏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냥 이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니 근데 저는 자꾸 뭐 꼼수니 위성정당이니 사실상의 민주당의 뭐 비례민주당이라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굉장히 모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대표님 입장에서도. 아니 연합정당이잖아요. 제 정당이 서로 결의해서 그 아까 말씀하신 도둑질에 대응하기 위한 프레임이죠, 프레임. 예, 자력구제를 하고자 하는 것인데 한 가지만 아까 이게 왜 여기는 꼼수고 위성정당이냐고. 여기는 국민의 자발적 참여인 거죠. 아까 네. 비교를 하자면 그러니까 미래 한국당은 이제 수직적으로 내려온 거고 여기는 네네. 원래 정당의 취지로 그렇습니다. 만들어진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저 플랫폼 정당에 민주당이 참여하기로 결정하는 것이 왜 민주당이 위성 정당 만드는 것이며 꼼수 정당을 만드는 것이냐고요. 저는 그 동렬해 놓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다. 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한 가지 더 네네. 말할게요. 제가 그래서 심지어 미래통합당 그 지지층들이 저희를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꼼수다 적반하장이다 뭐 이렇게 가는 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입장을 하나 냈어요. 뭐라고 냈냐면은 자 그래 우리가 만약에 꼼수라고 당신들이 주장한다면은 미래한국당도 꼼수 아닌 거냐? 예? 분명 위성정당이니까요. 꼼수인데 그러면은 그 꼼수를 먼저 한 반칙을 한 이 미래통합당이 잘못했다고 국민에게 사과를 하고 당 해산을 해라. 그러면 우리도 즉각 당 해산하겠다. 해산하겠다. 그러면 그럴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바로 잡혀지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그런 입장을 낸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미래통합당을 지지해 층인들이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그러면 대안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우리를 가지고 그러니까 잘못된 거라고 질책을 하고 싶으면은 자기들을 지지하는 정당이 잘못한 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질책을 해야 되죠. 그렇죠. 똑같은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그러고 보면 잘못은 먼저 시작했으니까 국민 사과하고 해산하라 이거예요. 그럼 우리도 바로 즉각적으로 해산하겠다 이거예요. 네. 예. 네. 네. 그 뭐 정의당의 참여 문제도 있고 등등등 있습니다만은 결론은 그 표 도둑질을 막고 또
진보적인 소수파들이 이렇게 참여하고 진출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시도로서의 비례연합당 성공할 거다? 성공할 거다.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네. 제가 빨리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려고 제가 단답형으로 지금 묻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지금 이 마음들이 굉장히 지금 불안하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여기에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이 관심들을 가지고 있어요. 갈수록 지지를 보내주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국민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저는 항상 국민들만 보고 간다라고 하는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 점에서 성공할 거라는 저는 확신합니다. 네. 민주연구원의 시뮬레이션 결과나 오늘 오마이뉴스와 리얼미터의 조사 결과인가요? 그걸 보더라도 성공할 수밖에 없다. 성공한다. 이게 이제 두 가지 아까 얘기하다 말한 거는 소위 말해서 이제 양당 체제에서 요 제도 연동형 비례 제도로 새롭게 열리게 될 정치적인 이제 지평들 또 변화들 이런 것들이 조금 정의당의 불참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제 요게 이제 하나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비례연합정당에 민주당이 참여하고 뭐 바깥에 이제 모색했던 분들이 함께하고 뭐 이런 등등의 모습을 이제 어떻게 볼 거냐 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거는 우리가 포지티브한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뭐냐면 반미래통합당 전선이 이걸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정책도 내놓고 뭐도 내놓고 해서 득점해가는 이런 과정이 아니고 저쪽에 아까 대표님께서 50m 먼저 100m 달리기해서 가고 뭐 했는데 저는 이 출발선에서 갑자기 자기들이 이 줄 놓고 여기가 결승이라고 뒤돌아선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여기 흐르는 거는 표현이 어떻게 됐고 그동안 여론이 어떻게 됐든 간에 저거는 한국당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이게 거센 거예요. 이 결집이. 그래서 이건 야 이거다 하고 모이는 게 아니고 저 사람들 저거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저렇게 막 하네. 근데 의석까지 도둑질하려고 하네. 해서 기본적으로 반한국당 이 전선이 만들어지는 매우 이제 특이한 경우죠. 이게. 이제 다음 주제로 저희가 이제 재난 관련한 재난 소득 문제로 넘어가야 되는데 보통은 저희가 이제 이 플로어에 오신 분들 질문 시간이 있어요.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그거를 없이 넘어가는 지금 딱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약간 숨을 좀 쉬고 넘어간다는 차원에서 아주 간단하게 조미료로 양념으로 두 가지만 좀 이렇게 간단하게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 안철수 씨에 대해서 어디죠? 한선교 의원인가요? 지금 거기 대표가 어떻게 돼요? 한선교 대표. 그러니까 네. 한국당의 한선교 대표가 안철수 대표가 이제 지역구 되는 거 포기하고 이렇게 비례를 내겠다고 하니까 같이 미래한국 그쵸 미래한국당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 비례한국당으로 통합하자 얘기했잖아요. 이게 좀 황당하긴 한데 그거 어떻게 될 건지 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감옥에서 무슨 서신을 보냈잖아요. 이게 참 이게 좀 웃긴다. 뭐 영향과 여파가 될 거다 했는데 그 두 개를 뭐 두 개 다 말씀하셔도 좋고 한 가지를 말씀하셔도 좋고 그거 간단하게 한 말씀씩 좀 촌평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뭐 어느 분도 먼저 해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뭐 안철수 대표 문제는 별로 뭐 거론하고 싶지가 않아요. 별로 그렇게 뭐 관심도 없고. 근데 이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하는 거 보고 제가 참 우리 사회 소위 그래도 한때 대통령했던 분이 인식이 참 문제가 심각하구나 하는 걸 내가 느꼈던 게 어찌됐든 간에 지금까지 물론 재판은 진행 중이지만은 받았던 형량이 아마 32년이죠? 총 합해요? 32년이면은 더군다나 전직 대통령이 32년을 받을 정도면은 이게 그러니까 무슨 뭐 정치적인 재판을 받은 게 아니라 사법적인 재판을 통해서 이렇게 받았다면은 32년은 거의 그러니까는 뭐 무기징역에 가까운 이런 형안이에요, 사실은요. 그러면 굉장히 중범에 해당되는 거라고요.
옆에 양 변호사님 옆에서 제가 이런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중범이에요. 제가 볼 때는요. 감형되면 20년 아닙니까? 네, 32년형이면은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범인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지죽은 듯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대통령으로 뽑아주는데 그거를 그러니까는 사실 대통령이라는 게 뭡니까요? 나라의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얼굴이에요. 한 나라에 그러니까. 국민들 참 어떻게 보면 두 대통령이 그러니까 징역을 몇십 년씩 받는 이런 일이라는 것은 국민들은 참 창피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기 여전히 그러니까 사욕을 위해 가지고 자기 사욕을 위해 가지고 그러니까는 이런 선거 기간에 자기 일부 지지층들을 이용을 해 가지고 그렇게 저는 그런 그 옥중 서신을 보낸다는 것 자체가 이거 선거법 위반을 떠나 가지고요. 이제 현행 법을 위반하는 걸 둘째치고 저는 이 의식이 기본적으로 심각하구나. 이 사람들의 그러니까는 이 소위 말해서 이 사람들 수호지심이 없으면 맹자가 그러니까는 이게 사람이 아니라 그랬는데 난 저도 그렇게 진짜 욕을 먹어도 저는 싸다고 생각해요. 우리 솔직히 대표님 말씀. 말씀하시는데 저 채팅창에는 옥중 서신이 아니라 옥중 낙서, 옥중 청탁 뭐 이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또 예, 그 100% 동의하고요. 근데 저 선거관리위원회가 저 미래한국당에 대해서 설립 허가를 내준 것과 비슷하게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또 유권 해석을 했더라고요. 그 박근혜의 그 서신에 대해서. 아니, 이것도 저는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만은 어쨌든 동의하고요. 그 한선교 대표가 안철수 전 대표에게 통합하자고 제안을 한 데 대해서 저는 안철수 대표가 뭐 그럴 입장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데서 드러나듯이 그 미래한국당과 통합할 수 있는 아무런 명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이렇게 비례연합정당과 같은 틀거리에 합류하자 뭐 이런 제안이라면 검토해 볼 수도 있겠지만 그야말로 꼼수 정당이요 위성 정당으로 만들어져서 그것에 대한 국민적 반감과 저항감이 큰데 그 합치자고 그러면 어떻게 합치겠습니까? 저는 그런 선택은 안철수 대표가 적어도 하지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를 이제 그럼 더 하셨겠죠. 박 전 대통령 얘기를 저는 할게요. 지난 연말에 이게 아셨겠지만 박 전 대통령이 실제로 생각을 그렇게 한 건지 아니면 그 일부가 이제 측근이라면서 이름을 팔려간 건지는 확인이 안 됐어요. 근데 독자적인 노선을 구축해서 독자적인 당을 만들겠다고 이게 인재 영입을 하겠다라면서 이렇게 명단이 돌아다닌 적이 있습니다. 사실 아시죠? 그거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누가 제안을 받았는데 누구는 뭐 거절했나, 누구는 뭐 참가를 하기로 했다, 뭐 이러다가 위야무야 됐어요. 사실 위야무야 된 계기가 생각보다는 당시 자유한국당에서의 통합 작업이라는 게 잘 됐다라고 하면서 그쪽에서 별로 이렇게 박 전 대통령이 그때는 직접 서신도 안 내줬고 뭐 이렇게 약간 상태가 안 좋은 그런 호소에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됐고 저는 그래서 이번에 편지는 생존 전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대로 있다가는 다 죽을 수도 있다. 이른바 친박이라고 하는 자신을 그나마 좀 지켜줄 수 있는 사람들의 사람 수가 네. 독자적으로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안 됐다. 네. 그럼 차라리 들어가라. 이미 그 명분을 가지고 이렇게 또 움직이는 친박분들도 네.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그 친박도 지금 두 개 정당으로 나누어진 거잖아요. 네? 조원진, 김문수가 합치고 또 홍문종은 또 따로 차리고. 네. 우선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편지는 옥중서신이 아니고 옥외서신 같아요. 옥 바깥에서 만들어서 옥 안에 줘서 우편배달부 유영아가 가가지고 자기 공천 신청하고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떻든 간에 이거 경로는 그렇게 됐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그 안에 혼자 감옥살이 하면서 구상할 수 있는 게 우선은 정상적이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하고는 소통을 해야 되고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뭐 하나의 뭐 편지를 쓰든 뭘 하든 해야 되는데 영치금을 받든 먹을 거를 넣고 가든 간에 그래서 혼자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힘은 바깥에서 그 편지를 쓰게 한 힘은 바깥에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거는
옥외 서신이고 네. 우편 배달부가 갔다가 공천으로 말아먹은 거고 공천 신청으로. 네. 그러나 그 내용은 생각의 일단을 읽을 수 있는 내용인 것만은 분명하죠. 그래서 주목해야 될 게요. 여전히 좁힐 수 없는 간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정당 제1야당으로 하나가 돼야 된다. 그래서 요거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거든요. 그래서 야, 니네 미래통합당하고는 생각이 분명히 좁혀질 수가 없어. 그래도 하나가 돼야 돼. 요게 하나 있는 거고 그 전에 너희한테 실망했다. 이런 겁니다. 근데 이 포인트가 뭐냐면 정치인들이 하나가 되자 정치 세력이 한약되자가 아니고 이 국가를 위해서 문재인 정부의 이 폭정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태극기를 들었던 시민들이 큰 정당을 중심으로 도와줘라 이거예요. 그래서 간극은 안 좁혀지고 그래서 나는 이런 편지 뭐하러 썼을까? 이게 정치적으로는 이게 해독 불가 편지거든요. 뭐하러 썼을까 해서 보니까 제가 보기엔 우편 배달부가 옥외서신 만들어서 근데 과거에도 이렇게 해독 나와서 불가한 경우가 많았죠. 공천 신청한 거죠. 유형아 자작극. 뭐 그 그렇게 지금 하시는 분들이 문장이 많은 것 다 같네요. 충돌하는 문장이에요. 성립될 수 없는 생각들을 편지로 나열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 전형적인 스타일 아닐까요? 아니 이게 옥중서신이면은 이해가 가는데 옥외서신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만들어진 거니까 하여튼 목적이 딴 데 있었던 편지인 것만은 분명히. 이거 같이 한번 넘어갑시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이제 예고드린 대로 저희가 이 현재의 코로나19 이것이 방역이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이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이제 경제적으로 고통스럽게 하고 있고 또 그냥 당장의 고통뿐만 아니라 공포심을 만들고 있어서 뭐 최근에 보면은 뭐 세계적인 경제학자들도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해서 보지 못했던 그러한 경제적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2부에는 잠깐 그 최백은 대표님이 잠깐 바쁘셔가지고 최백은 교수님을 모시고 2부에는 오프닝을 경제학자 모시고요. 우리 경제학자 최백은 교수님으로 잠깐 여기가 또 바꿔가지고 출연료 2배로 주는 겁니까? 아니, 출연료는 저쪽에 물어보세요. 일단 이 순서를 말이죠. 지금 제가 대략 보니까 최백은 교수님이 오늘 저희가 이제 이 관련한 토론회도 좀 해봤는데 결국은 이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근본적으로는 어떻게 보고 당장은 어떻게 보고 뭐 이 문제 그리고 정말 당장에 뭔가 대책이 필요하냐 이 인식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전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대표님 아닌 교수님을 지금 모신 겁니다. 앞에 조금 그 도입을 좀 해주시고 우리 진성준 의원님이 오늘 토론회 관련 토론회에 참여해서 각 뭐 김경수 지사, 뭐 이재명 지사 또 당내 여러 의견을 좀 들으셨기 때문에 말씀하실 수 있는 입장에 있는데 최재성 의원님께서 또 최근에 나오는 논의 중에 재난 기본소득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이런 대목은 조금 안 맞는 것 같다는 말씀을 해주신 기사를 얼핏 봤기 때문에 순서는 우리 최 교수님 말씀 주시고 최재성 의원님이 말씀 주시고 우리 저 진성준 의원님 말씀 주신 다음에 또 우리 프로의 전문 종합 이신 우리 양 변호사님 순서로 일단 그렇게 한 바퀴 돌아보죠. 뭐. 예, 아까 이제 최재성 의원님이 문명의 변화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화두를 던지셨는데 우리가 저는 이제 이런 표현을 잘 써요. 새로운 처음.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처음 겪는 현상들이 빈번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최근에 이제 21세기 이후에 주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이 그러니까 매뉴얼 사회라 그러잖아요. 일본이 이번에 굉장히 그러니까는 이 그 선진국 대표적인 선진국인데 그리고 굉장히 관리가 잘 사회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가지고 일본의 민낯이 다 이렇게 드러났잖아요. 드러난 이유가 매뉴얼이라는 게 뭡니까? 과거 경험에 기초해 가지고 만든 하나의 방식의 대응 방식이에요. 근데 과거하고 전혀 다른 일이 발생하게 되면은 그 매뉴얼은 무용지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일본이 저렇게 그러니까 그 속수무책으로 지금 이렇게 민낯을 드러내고 있는 건데 제가 1월 설 연휴가 이제 그러니까 끝난 이제 연휴가 이제 월요일 날 끝나고 1월 27일에 이제 그러니까 그 방송에 나가가지고 당시에 이제 그러니까 경제 전문가 나가가지고 뭘 얘기했냐면은 코로나 추경 준비를 해야 될 거다. 그래서 그때 그 처음으로 얘기했었어요. 국내 처음으로 해요. 그러니까 당시에 진행자가 뭐냐면 지금 1월 달인데 그 당시 심각하지 않은 상태였었어요. 근데 무슨 벌써 저기 저냐 예산 땡겼으면 되고 그러는데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저는 그 당시에 이제 그 경제 무슨 보고인가 뭐 이렇게 가면서 기재부의 홍 부총리가 보고하면서 뭐 이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게 가는 데 속에서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번에 사태에 대해서는 굉장히 상상력을 동원해 가지고 기존의 그러니까 대책들을 넘어서서 그러니까 뭐 예산을 조기 집행한다든가 이런 거 좀 넘어서 가지고 제가 그때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었어요. 이게 대통령 비서관들이 써준 건지 아니면 대통령의 인식 속에서 나온 건지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정확하게 보고 있다. 제가 그 당시 추경을 주장했던 이유가 뭐였냐면요. 당시만 해도 많은 전문가들이 치사율에 집중을 했어요. 치사율이 굉장히 낮다 해가지고요. 그래서 굉장히 가볍게 생각했었죠. 근데 저는 굉장히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걸 주목을 했어요. 확산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는 굉장히 감염이 굉장히 전파 범위가 넓을 것이다. 그럼 처음 겪는 처음 겪는 바이러스잖아요. 기존에 있는 거면 우리가 백신이 다 약이라는 게 다 치료제가 있으니까는 그렇죠? 그럼 처음 겪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공포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굉장히 빠르게 전파돼. 그러면 전파됐을 때 그것이 미치는 건 사람의 활동을 위축시키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경제 전문가가 복합불황 뭐 이런 얘기하는데 생산과 소비가 다 지금 멈췄다 이런 얘기하는데 당연하죠. 사람들의 활동이 위축되니까는 사람의 활동을 경제학적으로 얘기할 때 우리가 생산과 소비로 나누거든요. 생산과 소비가 다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러면 대응 방식도 관료들이요 되게 제가 그랬어요. 방송에 나가서요. 대응 방식을 관료들은 과거의 경험에 기초해서 관성적으로 대책을 내놔요. 근데요, 미국 같은 경우 봐보세요. 연준이 중앙은행이 금리를 0.5%포인트로 확 내렸어요. 그것도 일정을 땡겨가지고 원래 일정이 기다리지 않고요. 근데 그날 주가 더 폭락을 했어요. 왜 폭락하지 아세요? 금리 내리는 게 대책이 아니라 이거예요.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2008년 금융위기 때는 은행들이라든가 기업들이 그러니까 이 부실화되면서 새 돈을 투입을 해가지고 이 부실에서는 걷어냈으면 됐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지금 돈이 없어서 경제활동이 위축된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왜 지금 이게 걷잡을 수 없이 가느냐? 저는 한국과 중국은 아주 위험한 고민이 지났다고 봐요. 근데 지금 미국과 유럽 같은 경우는 대응을 처음에 잘못하면서 이제 시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시장에서 지금 최근에 주가가 대폭락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요. 이겁니다. 금리는 어차피 이제 그러니까 중앙은행 할 게 없으니까 금리는 계속 내릴 텐데 그게 처방책이 아니란 얘기예요. 시장에서는 뭘 기대하고 있냐면은 정부가 이걸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미국 정부가 유럽의 각국 정부들이 이걸 지금 통제와 관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근데 하는 거 보니까는 한국처럼 이게 그러니까는 뭐 수만 명을 그러니까 뭐 진단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방치하는 상태로 이렇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그렇게 생각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불안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돈 푸는 문제 이거 돈 푸는 문제 가지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금리 내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문제가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거예요. 처방책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거 그러니까 믿을 게 없구나. 그래서 우리가 선진국가에서 지금 휴지 사재기 나타나는 게 바로 그 불안 심리예요. 정부가 하는 게 지금 못 믿어온 거예요. 정부가 신뢰를 못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그래서 통제 가능하다 이런 믿음을 이제 그러니까 심어줘야 되는데 저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상당히 그게 그러니까 효과를 거두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볼 때는 얼마나 굉장히 무모할 정도로 사실 그랬잖아요. 그 나오는 사람들마다 무모할 정도 다 진단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사실은 효과를 보기 신천지라는 돌발 변수가 생겨가지고 이게 확 갑자기 됐을 뿐인데 그거를 근데 만약에 선진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은 선진국은 아마 그러니까 대재앙이 일어났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무모할 정도로 그냥 막 그러니까 그걸 한 거예요, 사실이요. 그래서 그거를 어느 정도 이제 확진자 수가 그러니까 급증하는 것을 막았다는 점에서 저는 아주 위험한 고비 넘어갔다. 그러면 그다음부터 사람들의 마음이 심리가 사람들은 거기에 적응을 해가면서 그다음에 이제 이게 통제 가능한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이제 그러니까 좀 신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선진국은 아직 이제 시작을 하고 왔는데 정부가 근데 보여주는 모습은 여전히 굉장히 무능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속에서 지금 그러니까 이 선진국가들이 금융시장이 붕괴가 되고 그러면서 유가가 폭락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세계 경제 악순환 고리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건데요.
저는 우리 같은 경우 이번에 굉장히 그러니까는 하여간 문재인 정부가 제가 볼 땐 결벽증에 가까울 정도로 그러니까 국민에 대한 책임의식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굉장히 무모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것을 대응을 한 거예요. 한 것이 지금 효과를 지금 나타내고 있고 그래서 중국하고 한국만이 지금 유일하게 그러니까는 제일 먼저 얻어맞았는데 중국과 한국만이 지금 그러니까 통제 가능한 범위로 지금 이렇게 진입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런 점에서 지금 그러니까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잖아요. 주목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이거는 그러니까는 사실 우리만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국제적인 국가들 간의 공조를 통해서 방역에 대한 공조를 통해서 이거를 해결하는 어떤 가능성을 보여주기 전에는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될 수밖에 없고 그럼 그동안의 경제는 굉장히 그러니까 경제 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상당히 장기화될 가능성도 우리가 고려해가지고 정책을 그러니까 지금 만들어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점에서 오늘 주제인 그러니까 이 재난극복 소득이 됐던 재난기본소득이 됐던 이건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왜 제가 이제 가자면요. 전통적으로 이렇게 경기가 침체됐을 때는 되게 돈 풀고 재정해서 사업 벌리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였었는데 그건 전통적 과거에 나타났던 그렇죠 옛날 방식이다 이거죠. 그래서 IMF조차도 현금 살포하라 이거예요. 가게나 기업한테 현금 직접 주라 이거예요. IMF가 기본적으로 시장 경제의 전도사인데 IMF조차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럼 이건 현금 주라는 것은 많은 보수적인 사람들 사고에 뭘 돼 있냐면은 포퓰리즘으로 돼 있어요. 포퓰리즘으로 현금 살포하는 거거든요. 근데 IMF가 지금 그러고 있다고요. 왜냐면 제가 볼 때도 지금 보게 되면 뭐냐면 억지로 경기를 순환시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 최근에 우리가 마스크 문제 가지고 일부에서 그러니까 국가가 다 그 개입을 해가지고 하서 마스크 사회주의 뭐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되게 무식한 소리입니다. 되게 무식한 소리가 경제학 언론 책에 보게 되면요 시장이 작동하려면은 수요와 공급이 충분할 때만 작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공급이 지금 이게 절대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사재기 생겨나요. 사재기 나타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폭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가격이 폭등했을 때 누구나가 똑같이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취약계층들이 더 많이 피해를 봐요. 그럼 마스크 구입하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방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국민들이 많은 희생자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국가가 개입해야지요.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그런 상황 속에서 정부가 그러니까는 직접 생산과 심지어 유통에 개입을 하게 돼 있어요. 교과서에도 그러니까요. 그런 준전시차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는요. 주요 생필품에 대해서는요. 근데 그런 경험들 별로 우리가 익숙하지가 않은 경험들이니까는 관료들은 근데 과거에 그러니까 경기 침체 때의 경험을 가지고 대책을 그냥 다시 관성적으로 내놓는 거예요. 내놓다 보니까 대통령이 볼 때는 이게 경제 전문가가 아닌 대통령이 볼 때는 못 믿어온 거죠 이게. 그러니까 좀 그런 좀 새로운 상상력을 좀 동원해라 이렇게까지 오히려 그러니까 이렇게 주문을 할 정도로. 교섭단체 대표 연설. 아까는 아까는 대표 연설이라 제가 봐드렸고요. 이번엔 선생님 강의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요. 아까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하셨는데 새로운 처음이라 그러셨잖아요. 아마도 이제 최근에 얘기하는 무슨 뉴노멀 이런 거하고 대비시켜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뉴노멀과도 다른 그렇죠. 거죠. 뉴 퍼스트 뉴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은 요거는 강의로 하지 말고 단답으로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사실 글로벌 금융위기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처음 겪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겪었던 것들은요 대비책이 있습니다. 알기 때문에. 근데 대개 이제 우리가 대비책이 있는 것들은 위기로 발생 안 되죠. 근데 대규모 위기로 나타나는 것은 과거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예측을 못했던 것들이 그렇죠. 예측을 하면 위기 대응하죠 미리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성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것들이 터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자 이번에는 우리 최재성 문명학 교수님. 최 교수님, 저도 최 씨네. 최 교수님 말씀 맞는 말씀이고요. 근데 요 지금 코로나로 인한 요 경제적인 충격 이것이 요것도 독자적인 거냐, 요 코로나로만 봐야 되는 거냐. 근데 저는 조금 달리 보는 게 소위 4차 산업혁명이 속도 있게 진행되면서 세계 경제가 저는 어려움으로 가고 있다고 보거든요. 고용은 줄게 돼 있고요. 시장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초독점 시대로 가는 거고 세금 낼 사람도 줄어들게 되고 격차는 더 벌어지는 거고. 근데 이게 뭐 60년, 80년 진행됐던 기존 산업혁명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이런 이제 위기가 오고 있던 차에 코로나라는 정말 변종적
이 상황이 지금 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국군 하나로 이 맞서 싸울 것이냐, 아니면 이 태생이 연합군적 성격의 코로나냐. 연합군적 성격이에요. 전 세계적이고 우리 입국 금지시킨 나라만 해도 몇 나라예요. 그리고 이게 뭐 아시아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고 미국, 유럽 뭐 하여튼 시차만 좀 있을 뿐이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우리가 이걸 잘 극복을 하면 국군이 잘 막았어. 어?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입국을 앞으로 유럽이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돌출적인데요. 지금 이제 소비와 생산 이 두 가지에서 소비에 너무 방점을 찍으면 저는 실패한다고 보는 거예요. 뭐냐면 우선은 단절이 됐잖아요. 사람과 사람이 국가 이제 국내에서도 그렇고 국가 간에도 교통이 안 된단 말이에요. 입국 금지가 뭐예요? 어디 가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우리 그 사업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없으면 왕래할 수 있게 하자 뭐 이런 말씀도 이제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비즈니스 안 된다는 얘기고요. 사람만 못 가는 게 아니고 물건도 못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글로벌 분업 체계에 나사가 빠지고 벨트가 지금 풀어진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거 글로벌 분업 체계라는 거는 계약서 쓰지 아니하고 자연스럽게 형성된 이 국제산업 구조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미일에도 있고 한중일에도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어딘가 그냥 막 빠지는 거예요. 볼트가 빠지고 막 나사가 빠지고 막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산의 차질 있잖아요. 생산의 문제로 이미 저는 왔다고 봐요. 그러면 추경도 결국은 내수의 문제고 피해 뭐 자영업이든 그다음에 근로의 소득자든 피해 받은 분야와 사람의 문제로 이제 추경을 짠 거고, 더 나아가서 기본소득 문제는 보편적 개념으로 한번 가서 훨씬 더 활성화를 시키자는 아주 과감하고 새로운 이제 시도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생산의 문제가 바로 저는 왔다고 봐요. 특히 이 기술산업혁명에서 조금 퇴각하고 있는 과거 산업들 있잖아요. 여기가 어려움에 봉착했는데 이걸로 제가 보기에는 도산 내지는 문 닫는 거, 그 다음에 이 퇴각이 훨씬 더 빨라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 문제 어떻게 할 건지. 그러면 조금 다른 차원이거든요. 내수에서 저는 수출 대응으로, 소비에서 생산 대응으로, 또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시점이 이미 왔다고 보고, 코로나가 저는 그런 성격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소득,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 저는 과거에도 이거는 이런 기본소득 개념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했던 사람이지만, 이 코로나라는 특성이 4차 산업과 결합돼서 온 거고, 코로나라는 특성이 돌발적이고 변종적이고, 그래서 경제에 대한 진단도 아주 전통적으로 소비에 대한 부분, 내수에 대한 부분에서 이걸 더 파격적으로 하느냐의 문제에서 생산에 대한 문제로 이미 같이 온 거다. 요 점을 본다면 어차피 추경 연후에 이제 법률적 정비도 해야 되고 또 재원 확보도 해서 기본소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맞는 건지, 추경을 선택적으로 하고, 그리고 생산 대책을 소출 대책, 생산 대책이라는 조금 더 다른 차원의 대책으로 가게 되는 상황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점에서는 제가 한 가지만 좀 네. 할게요. 이게 지금 전통적으로 되게 접근한 대책이 이럴 때요. 세금 감면해 준다거나 아니면 금융을 좀 자금을 지원하다든가 이런 방식도 되게 많이 동원하잖아요. 근데 지금 한번 봐보세요. 세금 감면을 미국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소위 말해서 페이롤 텍스라 해가지고 급여세를 제로까지 이제 한시적으로 내리겠다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자기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이 좀 느는 거 아니에요. 세금을 줄여주는 거니까요. 그럼 지금 그러니까 소득이 늘었다고 해가지고 소비를 더 하냐고요. 지금 사람들이 활동이 위축되는데, 그래서 이게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영업자나 경제적 이 소상공인들한테, 중소기업들한테 자금을 그러니까 좀 싼 이자로 지원을 해줘. 근데 지금 뭐냐면 그거 추가적인 빚이잖아요. 아무리 금리가 낮아도요. 근데 지금 자영업자들이나 소기업들의 문제는 뭐냐면 수입이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안 팔리고 그러니까요. 그렇죠? 생산도 또 차질이 있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수입을 보완해 준다거나 아니면 비용을 줄여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뭐냐면 저기 저 금리 낮춰가지고 자금 더 빌려줄게. 예. 이게 대책이 아니란 얘기예요. 네, 네. 그래서 전통적인 방식으로 지금 그러니까 관성적으로 제가 접근하고 있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지금 인위적으로 지금 어쨌든 간에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단절됐을 때 이걸 어쨌든 간에 인위적으로 좀 연결을 한시적으로라도 연결시켜 준다는 것이고 그랬을 때 소득이 단절된 사람들 굉장히 많은 단절된 사람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득을 지원해주고 그걸 소위 소비 쿠폰으로 해서 연결을 해가지고 어쨌든 흘러들어가게 환율을 억지로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중환자들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산소호흡기 껴가지고 억지로 이렇게 가듯이요. 한시적으로 그러니까요. 그걸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일종의 그러니까요. 네, 네. 지금 사람들의 이 연결고리가 완전히 이게 지금 끊어져 버렸거든요. 지금요. 교수님 요 판단 있잖아요. 예. 이거 그러니까 저는 뭐 기본소득에 대해서 뭐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요. 지금 추경 확대, 기본소득 이게 각각 다른 방식, 다른 타겟 그리고 하여튼 다른 경로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갈 건지 아니면 조금 더 근본적이고 또 이런 상황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할 때가 오는 건지 이거는 판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예를 들어서 예산과 뭐 적자 재정이든 뭐든 이런 걸로 추경 내지는 이 기본소득을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조금 더 심각한 상황이면 다른 정책을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판단 정도는 좀 합의를 하고 해내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전제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는 이게요. 말씀하셨다시피 지금까지의 예측은 틀렸어요. 코로나에 대한 예측은. 이 코로나가 처음에 거론됐을 때 나왔을 때 이때의 예측하고 지금 오늘 기준으로 보면은 이게 완전히 진짜 엄청난 전파력을 가지고 이게 진짜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경제 산업 체계도 당연히 영향을 받고 있는데 이게 사람이 못 다니는 거고 물건이 못 다니는 거고 비즈니스가 안 되고 뭐 이런 거예요. 근데 분업 체계는 이미 다 돌아가고 있고요. 이럴 때 이 충격이 어디까지 올 거냐? 이 문제는 저는 조금 심각하게 보는 입장입니다. 그거와 관련해서요. 지금 정부가 정치인들이 지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런 걸 겪게 되면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많은 그러니까 행동 양식이라든가 이게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지금 제가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많은 전문가들이 이쪽 분야의 전문가들이 무슨 얘기합니까? 이런 바이러스 앞으로 많이 계속 나올 거다. 그러면 이제 지금 이번에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합니까? 재택근무하고 있죠. 예? 과거에도 재택근무 기술적으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했었어요. 근데 재택근무를 어차피 이제 강요받아서 하고 있어요. 근데 해보게 되면은 하면서 거기 또 적응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해보니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인력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뭐냐면 재택근무가 이제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이제 확산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인력들 조정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분기점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기업들도 이런 일이 앞으로 이제 그러니까 자주 생길 수 있다는 걸 가정해가지고 기업 경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재택근무를 상당히 그러니까 이제 그 체계적으로 도입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인해 가지고 고용 구조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경우들 이런 것들은 정부가 그러니까는 이거 그러니까 준비를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요. 이런 변화들 그러니까 우리가 소비 패턴의 변화라든가 아니면 노동 이 고용의 어떤 이 구조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그러니까 자주 발생하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중기적인 어떤 걸 준비 대책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고민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예. 교수님 그 토론자들이 막 나오니까 그 재난 극복 소득 보다 이제 훨씬 더 범위가 넓고 큰 말씀들을 주셔서 그렇긴 한데 이제 미처 착안하지 못한 그 생산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라고 하는 최재성 의원님 지적은 날카로운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최백운 교수님 훨씬 더 경제학적 차원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재난 극복 소득이나 재난 기본 소득 논의가 출발되게 됐던 거는 우리 정치인들이 선거운동 현장에서 막바로 체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방신시장이라고 우리 강서구에서는 제일 유명한 전통시장이 있는데 거기서 금빵을 하시는 분하고 아침을 같이 먹게 됐는데 자기 어제 하루 종일 있었지만 점심값도 못 벌었대요. 이게 몇 주 계속되는지 몰라요.
또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분이 있는데 3주 동안 단 한 건도 거래를 못했대요. 네? 음식점은 전부 팔이 날립니다. 저녁에는 아예 장사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 대한 소득 지원이 필요하다. 당장 월세도 내고 전기세도 내고 뭐 이 해야 되는 먹고 살아야 되는데 당장 수입이 없으니까 죽겠다는 거예요. 그 이것에 대해서는 현금 지원 말고는 무슨 수가 있냔 말이죠. 제가 이제 또 한 가지 가면 있잖아요. 기본소득 하게 되면 우리가 기존에 한쪽에서는 그러니까 퍼주기 포퓰리즘이다, 한쪽에서는 필요하다, 뭐 이런 논란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정치권에서도 이것을 체계적으로 도입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게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래서 그런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는 우리가 정책 실험이라는 게 좀 필요합니다. 아 그런데 그랬을 때 이번이 굉장히 좋은 계기라 이거예요. 아, 그렇죠. 현금 지원이 필요로 하는데 마침 네. 이게 이제 기본소득을 실험할 수 있는 하나의 그러니까 묘한 타이밍이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네.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개념과 지금 논의되고 있는 재난소득 또는 재난극복소득, 뭐 재난생활비 지원 이 개념은 재난수당 이거 좀 나눠봤으면 좋겠다. 이 재난이라고 하는 게 붙는 것은 기본소득 그동안에 논의되어 왔던 기본소득 개념하고는 다르게 한시적으로 제한적으로 어려운 계층에게 한 번 지원하자. 여기서 잠깐만 중간에 설명을 뭐 한번 드린다면 네. 다 전제하고 아시는 거지만 우리 최 의원님이 생산과 소비 양면을 다 보고 그다음에 이 현재의 재난이 상당히 장기화될 수 있고 더 거대하게 갈 수도 있는 걸 다 좀 봐가면서 가자는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기본소득으로 가는 것도 조금 생각해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했는데 거기서 전제는 다 같이 아주 엄격한 의미에서의 학술적인 기본소득, 즉 전 국민에게 무조건적으로 노동이나 어떤 다른 조건 없이 일정액을 지속적으로 주는 라는 의미에서의 기본소득을 전제로 해서 그것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조금 달리 말씀하시는 것이 전제입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그런 기본소득과 다른 개념을 다른 쓰신 건 다 개념으로 기본소득과 다른 것을 하시는 거니까 다 이제 아시겠지만 네네네. 한번 가닥을 네네. 치고요. 예. 네. 그런 점에서 이번 코로나19라고 하는 재난적 상황을 맞아서 그것이 그냥 뭐 질병의 전염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활동의 실제적인 위축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위기에 대응한 아주 직접적인 지원이 한시적으로 아주 과감하게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고 하는 거고요. 이제 그런 점에서 이것이 실험이 될 수도 있지만 어쩌면 이렇게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 맞서서 싸울 때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들에 대해서 하나의 모범과 전형을 만들어내는 재난 대응의 하나의 체계로 고민될 수도 있는 거다. 이게 잘 되면 이제 기본소득 문제로까지 나아가서 고민돼야 될 바지만 아직 그 기존의 의미의 기본소득 개념하고 조금 다른 개념으로 고민돼야 되겠는데. 근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기술적으로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아동 저기 수당 지급할 때요. 네네. 90%만 주고 이제 이렇게 했었잖아요. 네네. 당시에 그러다가 이제 100%로 확산시킨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었습니까? 행정 비용이었어요.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로 일부에서 그러니까 말은 쉽게 그 어떤 취약계층 60%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그거 파악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아까 얘기했을 때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전체 국민들한테 차별 없이 다 주는 거란 말이에요. 네. 주는 거고 이제 거기에 대한 재원을 그러면 그 우리나라 복지 시스템도 사실 다 건드려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복지 시스템을 건드리려니까 이건 실험적인 성격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한번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요. 네. 선진 국가에서 일부 하고 있듯이. 그러면 저는 뭐냐면 이번 같은 경우에 기본소득을 우리가 사실 만약에 이런 코로나 사태가 없었으면은 아마 이거 도입 얘기 나오지도 못할 분위기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자연히 어쨌든 간에 소득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대구에 지금 권영진 저 시장도 지금 네. 지원해달라고 그러고 앉아 있잖아요. 그 당정도요. 대구가 좀 피해가 많은 것뿐이지 다른 데가 피해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똑같이 경제활동 그렇죠. 그런 점에서 저는 뭐냐면은 이걸 지금 그러니까 누군 지원해주고 누군 얼만큼 지원해줄 거냐 이런 것을 계산하는 비용보다는 네. 한시적으로 이게 어쨌든 간에 코로나 이게 19가 전 진정될 국민에게 때까지 한번 전 해보자. 국민한테 네. 함으로써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가지고 상당한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다 이거예요. 경제 정책의 효과를요. 그게 이를테면 그 경상남도 김경수 지사의 입장이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저는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제한적으로 주는 것에 대한 비용도 만만치 않을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 파악하는 것도 어디까지 줘야 되는지. 근데 그게 이제 그동안에 관료에 신화했더라고요. 대목에서 네. 지금 민주당 내에 김경수 지사, 뭐 이재명 지사, 또 박원순 시장이 최근에 내놓은 것, 또 당내에 지금 한 50여 명의 또 출마자들 내놓은 거 이런 것들을 비교적 가장 최근에 잘 이렇게 추적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그걸 조금
예, 간단하게만 말씀을 예, 정리해 드리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재난 극복 소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당내 원외 출마자 후보들 51명이 성명을 냈는데 이분들은 중산층 이하 그러니까 소득 6분위 이하의 모든 국민에게 1인당 50만 원을 1회에 한해서 지원하자 이런 제안을 내놓고 있고 그게 총 소요 예산액은 한 12조 원 가량 들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서울시에서는 긴급 생활비를 지원하자, 긴급 재난 생활비를 지원하자라고 한 개념으로 여기도 역시 6분위 이하 가구에게 한 지금 기억에 한 900만 가구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가구에게 월 30만 원씩 2달 지원하자. 그래서 조금 너무 최저 기초생활 보장을 해주는 계층은 빼고 이렇게 지원하다 보면 약 4조 3천억 원 정도면 재원 뭐 마련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다음에 경기도는 재난 기본소득 개념을 제출했습니다만 여기는 아직 구체적으로 설계는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도 역시 재난 기본소득을 제안했습니다만 여기는 모든 국민에게 제한 없이 모든 보편적으로 100만 원을 깔고 나중에 연말정산 이후에나 내년에 고소득자에게는 환수하거나 기부하게 하는 방안으로 회수하자. 근데 이렇게 현금 지원을 하지만 이것이 즉각적인 소비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지역 화폐나 선불 카드로 해서 한시적으로 6개월 이내에 다 소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제안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씩 다르지만 재정이 형편하는 한에서 또 우리 정치권이 합의할 수 있는 한에서 얼마든지 그 금액 정도는 타협이 가능하다. 이렇게 공감대가 모아지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 양 변호사님 어떠신가요? 최근의 논의들을 좀 보시면서. 저는 이제 앞서서 이제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분들 다 말씀하셔서 그냥 제가 이제 일상에서 겪는 일들. 그 마칼럼에서도 황교익 선생님하고 얼마 전에 이제 밥을 먹는데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거 코로나19 끝나고 나도 골목 식당들 큰일 났다.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배달들을 시켜 드시기 시작했는데 사람이 이게 습관이라고 생활 습관이라고 하는 게 한 번 변하고 나고 한 번 이쪽이 좀 좋다 이쪽이 나쁘다 하면 쉽게 안 바뀐다는 거예요. 네. 이게 끝나고 나면 여전히 마찬가지다 일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셨고 저녁은 이제 제가 잠을 하고 있는 저 중소기업 사장님하고 저녁을 먹었는데 이분이 이제 강남 지역에서 소규모 유통업을 하셔서 웬만한 불경기에도 강남이 죽는 일은 없잖아요. 전혀 안 들리는데 3월 이후 너무 나조차 어려워질 지경이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러면서 이제 직원들 무급휴직이나 뭐 일부에 관해서 정리하는 문제까지도 저랑 얘기를 나눴거든요. 이 말씀 드린 이유는 뭐냐면 서울에서 콜센터가 문제가 됐잖아요. 아까 이제 최대성 의원님도 잠깐 그 말씀하셨는데 구조적으로 산업구조에 오는 충격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러면 결국 가장 약한 고리들, 가장 취약하게도 지금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먼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이거 연착륙 시키지 않으면요, 이거 뒷감당 불가능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게 앞서 뭐 의원님께서 소개해 주신 뭐 서울시안이 됐든 김경수안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분명히 필요한 상황인 것만큼은 저도 생활 속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아까 제가 이제 얘기했던 게요. 아까 이제 60% 하위 60% 그러니까 6분위까지 주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그러니까는 말은 그럴듯해 보입니다. 네. 근데 우리가 지금 보게 되면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정규직은 월급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냐면 정규직이 반드시 그러니까는 뭐 7분위 이상에만 있느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자유롭게 경제 활동하는 사람들 중에서 네. 상당히 고소득자도 있고요.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끊긴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거 파악하는 게 네. 그러다 이게 정책을 시행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불만이 나오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공정성이죠.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는 피해를 받는데 저쪽은 피해를 안 받는데 저쪽은 혜택을 보고 나는 혜택을 못 보고 있어. 네, 네. 그럼 이런 것들이 불만이 오히려 더 그러니까 정책에 그러니까는 이 부작용을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럴 때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굉장히 긴급 사태란 말이에요. 네. 긴급 사태인데 이거를 지금 그러니까 여기다가 행정력을 투입할 저것도 없어요. 지금요 상황이요. 네. 그러니까 한시적이잖아요. 지금 여러고요. 네, 네, 네. 한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한 2, 3개월 길어야 이렇게 간다 했을 때 이럴 때는 그러니까는 조금 더 보편적으로 그런 그렇게 과감하게. 기술적인 문제들을 좀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네, 예. 네, 네. 자, 오늘 저희가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 총선의 최대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현재까지 비례정당 문제, 즉 미래통합당의 표도둑질에 대항하는 어떻게 보면 반수구 전선의 방책이라고 할까요?
그것과 관련된 표를 민심을 정당하게 지키는 방안으로서의 비례정당 문제를 논의했고요.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국민들이 가장 고통을 받고 있는 이슈인 이 재난으로 인한 포괄적인 경제적 피해에 대한 대책으로서 이름이 어쨌든 간에 긴급한 지원과 구제, 현금성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이제 한 분씩 돌아가면서 마무리해 주실 시간 정도가 남은 것 같아요. 요 이슈에 대해서 또는 혹 이것 외에 이제 총선 이제 한 달 조금 더 남은 거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사실상 선거운동, 일상적인 선거운동을 아마 잘 못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오늘은 총선 전체를 바라보면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뭐 변수가 있는지, 뭐 이슈가 있는지 등을 포함한 총선 전반에 대한 촌평이랄까 이런 것들을 한 번씩 해주시면서 어떤 차원에서는 말씀 주시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양 변호사님 오늘 조금 말씀 적게 하셨죠? 아니 뭐 많이 했는데요. 필요한 얘기는 지금. 먼저 말씀해 주시고요. 예, 참 이 상황이 아이러니하게도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지역에서의 국회의원을 뽑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게 거의 불가능해진 총선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큰 이슈들만 자리를 잡고 있고 굵직굵직한 뉴스들은 눈에 띄고 당장 이 하루를 살아야 되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하루하루가 너무 불안하고 힘든 상황이 됐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그러니까 정말 큰 이슈 하나에 엄청 크게 휘둘리고 지역구 관리조차 안 되는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도 그런 부분들 굉장히 각별히 좀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반면에 아까 이제 총선 결국 비례정당과 관련한 얘기들이 나왔어서 했었는데 우리 이제 뭐 흔히 말하는 게임 이론이라고 하는 것에서 인류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적정 비율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여러 사람으로 의견이 나눌 수밖에 없는 게 인류가 살아남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비율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돼 있다라고 내놓은 게 이게 이제 뭐 선악이라고 할 것 없고 대립하는 커다란 세력이 있고 그 안에 소수로서 어떻게 보면은 그때그때 이슈에 따라 움직이는 그 어떤 숫자가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을 저버리는 숫자들도 있고 이게 마치 국회로 치면요 거대 양당은 있지만 또 소수의 그때그때 이슈에 따라 달라지는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비율도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마치 거기에 좀 맞는 것 같다. 내시 비율이라는 좀 어려운 용어도 생각나고 있는데 그건 좀 차치하고라도 그래서 아까 이제 처음에 얘기했던 이 시민을 위하여를 비롯해서 그릇을 만들어주고 거기에 이제 참가를 하셨으니까 그 참가를 하셨을 때 그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작은 어떤 의견들이라도 씨앗 형태로 남아서 큰 거대 양당 틀이 유지될 수밖에 없을 것 같지만 솔직히 그 안에서 잘 활동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좀 나서주고 이걸 끌어준다면 아마 이 이상한 비례당으로 인한 혼란도 이 선거에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결국은 앞서 말씀드린 큰 이슈라는 것도 그쪽으로 연결이 또 자연스럽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1부에는 대표로, 2부에는 교수로 수고해 주신 최백은 교수님. 오늘은 이제 마지막은 이제 종합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전쟁 중이에요. 전쟁 중에는 그러니까 이제 적군에 대해서 모두가 내부가 단결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이제 우리가 코로나19라는 그러니까 사회적인 재난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일종의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이 특별한 상황이에요, 지금요. 전시 상황 같은 그런 거예요. 사회적 재난 상황 속에서 선진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은요, 전쟁 상황하고 비슷해요. 그때는 일단 국민들의 그러니까 안녕을 위해서,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다들 모두가 다 그러니까 지혜를 모아요. 그 속에서 여야가 그러니까 그것을 정치화시키면 안 됩니다. 사회 재난은요. 그러니까 미국조차도 한번 봐보세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추경 편성하니까는 야당이 더 많이 편성을 했어요. 워낙 뭐 트럼프가 또 조금 잡기도 했지만 더 많이 편성을 해요. 왜 그러냐면 국민을 위해 가지고 국민들의 불안을 그러니까 이것을 해결해 줘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이런 걸 가지고 사회 재난 이런 문제 상황 속에서도 이걸 정치화 시켜 가지고 하니까 국민들은 더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요. 저는 정치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냐면요. 국민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 국민들에게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갖게 해주는 게 정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결국 근데 국민들을 오히려 근데 거꾸로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고
예? 국민들이 그러니까는 어쨌든 간에 좀 안심하게 하기보다는 잠깐 불안하게 하고 한다면은 이건 말 그대로 정치의 실종인데 우리 야당이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더 정부보다 더 국민을 챙기는 모습을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지 사실 지지를 받을 수 있는데 저는 그 거꾸로 가면서 어떻게 보면 정부가 그러니까 경부를 굉장히 공공하게 빠지게 할수록 자기들한테 유리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좀 착각이라고 생각해요. 네. 국민들은 그러니까 굉장히 짜증나는 거죠. 네. 이제 그런 점에서 좀 정치가 좀 제대로 이제 그러니까 정치의 자리로 복원이 돼야지만이 국민들이 좀 편안할 것이니까는 정치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역할을 좀 기대하겠습니다. 네. 정치하고 계시는데. 최 의원님. 저는 3대 위기가 왔다고 봐요. 그게 이제 첫 번째가 국정 중단 내지는 혼란. 이제 문재인 대통령 탄핵 추진을 공공연히 얘기하고 위성정당, 가짜정당으로 입법 쿠데타 해서 일당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추진을 한다고 봐요. 하겠다고 했고. 탄핵을. 그럼요. 그 자체가 엄청난 혼란이고요.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근데 그 조건은 일당이 됐을 때예요. 그래서 그런 위기가 있고요. 국정의 위기죠. 그 다음에 저는 경제 위기가 실제로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도 전통적인 어떤 그런 관점에서 이 크기를 너무 이제 안의 문제로만 이렇게 바라보는 것은 조금 걱정스럽다. 그래서 이 경제 충격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는 원자재 값이 내렸잖아요. 이거는 생산을 때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본적인 관점을 어떻게 판단을 갖고 나가야 될지. 그래서 이것저것 하여튼 세계 경제 위기가 오고 따라서 한국 경제도 위기 상황이다. 그 다음에 이제 총선 위기가 저는 왔다고 봐요. 잘 극복을 해야죠. 그러나 이것은 그야말로 칼날 위에서 삐끗하면 그 삐끗한 정당이 그냥 이 헤어날 수 없는 총선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스스로 우리 민주당도 스스로 잘 경각하고 긴장하고 이렇게 해 나가야 되고 또 이제 비례연합전당이 저는 성공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요. 그것도 조금 더 능동적이고 이 과감하게 그렇게 해서 국민 앞에 이렇게 자신감 있게 이렇게 나서야 해결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3대 위기가 지금 오고 있고 왔고 하기 때문에 매우 중차대한 총선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 이제 공감되는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로 선거에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심정입니다. 그간에도 세계적인 경제 위기 상황 때문에 우리 골목 경제가 특히 타격을 받아서 힘들었는데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 코로나까지 힘들게 해서 이것이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정말로 조바심하는 상황에서 이제 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인데 정작 선거 운동은 또 마음껏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후보자가 얼굴을 알리고 하는 게 기본인데 마스크 쓰고 눈만 내놓고 눈 인사를 해야 되니까요. 또 명함 건네고 악수하는 게 기본인데 이거 다 못하잖아요. 오히려 후보자들이 다 마스크 쓰고 가운 입고 그 소독 약통 메고 소독하고 다녀야 되니까요. 그게 오히려 잘한다고 박수받는 일이어서 이렇게 해서야 우리 국민들에게 정치가 희망을 주고 또 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내는 계기가 될 건가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위기감이 후보들에게도 있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의 저 꼼수를 보면서도 어쩌지 못해서 주저주저 하고 있을 때 먼저 뭐 우리 깨어있는 시민들이 함께 시민을 위하여라고 하는 정당을 태동시키고 또 거기에 더 나아가서 비례연합정당
움직임까지 제기하고 거기에 참여할 것을 각 당에 호소하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걸 보면서 역시 이 위기를 우리 국민들이 또 극복하게 해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비례연합정당이 반드시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고 또 동시에 그런 노력들이 지역구에서 뜨고 있는 각자의 후보들에게 또 다른 승리에 대한 소명감 같은 것들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필사적으로 뛰어서 승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소명의식 또는 저 책무 이런 것들을 스스로 안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만 진행에 이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워싱턴 포스트에서 이제 이 한국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기사 난 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코로나19 과정에서 한국 사람들이 민주주의의 힘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제목으로 이제 그러니까 기사가 났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위기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저력을 보여줘요. 작년에 일본 경제 침략 때도 그랬었고, 그러니까 위기 상황에서 굉장히 강한 민족이 우리나라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위기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들 계시니까는 저는 세 분 정치인들 어쨌든 현장에서 뛰시는 분들인데 파이팅 해서도 될 거라고 저는 낙관적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방수님이 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수구 세력에 의해서 표 도둑질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이제 아까 우리 최 의원님이 말씀하시고 상당수의 이제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정권에 대한 탄핵,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권에 대한 탄핵 시도까지 간다면 그야말로 정치적 재난이겠죠. 그리고 지금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의료, 보건의 재난, 이미 뭐 세계 보건기구에서 선포했듯이 이런 재난이 사실은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런 의료의 재난을 앞에 두고 있고 그 배경에는 어찌 보면은 이 생태계 파괴로 인한 어떤 기후 재난이 근본 원인이 돼서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당장 민생은 그 경제에 있어서 엄청난 타격을 받으면서 과거에 복지 수혜층뿐만이 아닌 그야말로 거의 대부분의 국민이 타격을 당하는 그런 민생 절벽에 부딪혀서 긴급한 지원을 요구받고 있는 이러한 이 모두를 아까 우리 최백은 교수님께서는 뭐 새로운 처음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느냐 하는 걸 세계가 지금 한국을 지켜보고 있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놀랍게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저희가 어려운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한국이 갖는 개방성과 민주주의 때문에 또 세계가 한편으로는 그런 대목에 주목하고 있는 기사가 계속 나고 있고 또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본질은 민주주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민주주의에 의해서 또 깨어있는 시민들에 의해서만 경제도 건강도 정치도 지켜질 수 있고 심지어 지구도 지켜질 수 있고 미래도 지켜질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민주주의와 민생 그리고 지구와 미래를 지키는 중대한 선거에서 다들 우리가 힘을 모아서 이겨내고 또 이겨낼 수 있다 하는 그런 의지를 모으는 것으로 오늘 처음에 강서에서 일어난 이변을 저희가 얘기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결국 그 모든 것은 시민의 힘에 대한 믿음으로 저희가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 계신 모든 패널들 또 지켜보시는 모든 분들은 새로운 문명화에서 새로운 도전이지만 그건 결국은 시민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함께 하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